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상화 작가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품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본인이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고 그걸 이제 선생님과 비교 대조하셔야 돼요. 네. 자, 먼저 한 줄로 이 작품을 평가하자면 쉽지 않다. 그리고 좀 난해하다. 그 이유는 뭐냐? 긍정의 정서와 부정의 정서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떤 시어로부터 어떤 감정을 잡아야 할지, 그 기준을 결정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서는 뭔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잡았어, 분명히. 근데 왜 갑자기 좋아지지? 뭔가 좋아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어떤 부분들 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정말 낯선 작품으로 이 지문을 딱 만나게 되었을 때에는 좀 어려움, 막막함,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그 어떤 비밀에 대해서 착 풀어주면서 이 시를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테니 필기도 잘 해주시고 정리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년 한번 볼게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빼앗긴 들이니까 지금 어떤 적극성이나 어떤 주체성이 상실돼 버린, 그죠? 남에 의해서 강탈당해버린 어떤 그런 표현들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이 올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를 전개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보았을 때 얘는 이제 상실된 국권, 그 다음에 국토, 우리나라의 영토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시어일 것이다 라고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의미하는 바가 되겠죠. 만약에 이 표현이 답변을 전제해 놓은 의문문이라면 서리법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게 봄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숨겨놓은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라면 서리법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표현이 서리법이라기보다는 진짜 의문문. 봄은 오는 건가? 마는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봤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의 어떤 해설에 따라서 얘를 서리법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1년에 해당하는 년이요. 사실은 맨 마지막 11년입니다. 이 1년과 11년이 사실 대응되고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먼저 참고로 여기 여러분 엔터를 한 칸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년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11년이 되는 건데 선생님이 모르고 엔터를 안 쳤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쳐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11년에서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는 어떤 현식으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1년과 11년이 대칭되면서 먼저 물어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이 답을 했습니다. 봄은 오는가? 봄조차 빼앗겨버리겠네. 이런 자문자답의 구조가 들어있다라고 해설을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서 본인이 스스로 물어봤던 것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 연에서 해주면서 이 암울한 시대 현실을 강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요 1년에 나왔던 의문문의 요 표현이 진짜 물어봤다기보다는 마음속으로 화자가 답이 뭔지 알고 있어. 슬퍼. 봄이 지금 오지 않은 어떤 이 시대적 현실에 대해서 막 괴로움과 이 복합적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물어본 거다. 라고 해설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년의 부분을 서리법으로 해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서리법이 아니다. 진짜 물어봤다. 봄이 오냐 안 오냐 이렇게 물어봤다. 라고 해설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학을 공부할 때 좀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뭐가 정답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 게 없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저런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하시는지를 조금 눈여겨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문제의 정오 판단을 해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1년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2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과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그러니까 하늘과 들이 이렇게 탁 붙어 있는 뭐 지평선 정도의 그런 느낌을 상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눈길이 쫙 나 있는 모습이 머리에 이렇게 가르마가 난 것 같다라고 직유법을 통해서 그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꿈속을 가듯이 걸어만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온몸에 햇살을 받았어. 푸른색과 푸른색이야. 하늘과 들. 그 다음에 눈길을 따라가고 있어. 라고 한다면, 햇살이라고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 정도 읽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연에서는 봄을 맞이한 화자의 기쁨. 이 정도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서는 조금 뭔가 암울한 시대 현실, 일제 치하 속에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 현실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았는데, 2연에서는 왜 갑자기 햇살을 받으면서 이 푸른 하늘 푸른들이 있는 곳으로 막 걸어가고 있지? 뭔가 좀 행복해하는 느낌인데, 뭔가 좀 따뜻한 이미지인데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꿈속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의미심장하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 꿈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뭡니까? 꿈이라고 하는 건 현실하고 대비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현실이 부정적이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꿈속에서 무언가를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 억압되어 있는 것들, 내 내면과 어떤 본능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분출되지 못한 어떤 욕구들, 욕망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곳이 바로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자는 몽상의 상태, 그 다음에 몽환의 상태로서 이 봄을 맞이한 국토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속을 가득 걸어간다라고 하는 게 물론 꿈속에서 막 자유롭게 이 우리나라 이 논길과 들판을 걸어다니까 기쁘긴 기쁘죠. 근데 어떤 부분이 함축돼 있고 전제돼 있는 거냐면 이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이 부정적 현실이기 때문에 꿈속인 것 같다. 꿈속에서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연에서는 물론 주제는 우리가 이렇게 잡지만 이 꿈속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인해서 화자가 지금 약간 몽상적 상태에 빠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화자가 처해 있는 이 시대적 현실은 부정적인 것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함축되어 있다, 전제되어 있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년에 어떤 정서가 드러납니까? 답답해라 라고 하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입술을 담은 하늘하더라. 네, 하늘과 다른 입술을 굳게 다물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불렀더냐? 답답해라. 말을 해다오. 그래서 분명히 화자는 햇살을 받으면서 눈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하늘과 들은 입술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아주 답답한 것입니다. 먼저 입술을 담음이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겠죠. 하늘이랑 들은 입술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폭격 조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격 조사를 사용했으므로 구체적 청자가 설정되었고요. 청자가 설정되었으므로 화자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이쯤 되면 이제 하늘이랑 들, 얘네들에게 숨어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잡을 수 있습니다. 꼭 진짜 하늘 진짜 들을 말한다기보다는 한반도 조국의 영토를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했으니까 우리가 대유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에서 나오는 들, 하늘 이런 표현들은 실제로는 조국의 국토, 영토를 비유하고
표현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대유법으로 읽어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2연을 그리고 3년을 읽어봤는데요. 이 2연에 또 대응되는 게 바로 이 10년이었고요, 사실. 이 3년에 대응되는 데가 바로 이 9연이었습니다. 자, 먼저 10년을 한번 볼게요.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풋내라는 건 풋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뭔가 성숙하지 않았다. 뭔가 미완성되어 있다. 뭔가 애기 냄새 이런 게 풋내잖아요. 그래서 풋사과 이러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충분히 익지 않은 사과를 우리가 풋사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풋내기 뭐 이런 표현들도 있죠. 그러니까 풋내가 난다는 거는 뭔가 애기 같은 냄새가 나는 거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냄새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풋내라고 하는 건 구연에 있는 어린 아이 같은 화자의 어떤 천진난만한 그런 태도를 표현하는 대목으로서 이 9년과 10년을 사실은 연결해서 읽어줄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우선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년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의 중요한 표현은 바로 여기입니다.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연에서는 푸른 하늘과 푸른 들, 둘 다 그냥 조국의 어떤 아름다운 봄을 맞이한 영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었는데, 이 시변에서는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정서와 부정의 정서를 동시에 사용했다는 건 우리가 모순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푸른 웃음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봄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봄은 계절적 봄이겠죠. 그러니까 계절로서는 봄이 와서 기뻐요. 이 논길을 들판을 걸어 다니는 것이 자유롭게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서럽죠. 왜?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광복과 독립이라고 하는 그 봄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이러한 화자의 복합적 내면 갈등, 그 다음에 웃음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합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런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웃음과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그 사이로 다리를 절면서 하루를 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리를 전다. 뭡니까? 바로 화자의 심리적 불편감, 심리적 불균형을 형상화한 시적 표현이 되겠죠. 두 발을 이 땅에 내디디며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한 발을 절뚝이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부정적 시대 현실.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년.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들은 분명히 빼앗겼죠. 그렇기 때문에 봄이 오긴 왔어. 계절적으로는 봄이야. 그러나 이 봄조차 사실은 빼앗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이 시의 주제는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좀 어렵죠. 바로 뭐냐면 봄이 와서 기쁜 마음도 있긴 합니다. 이 봄이 와서 햇살을 만끽하며 이 걸어가고 있는 화자의 어떤 음, 자유분방한 이런 모습과 기쁜 마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죠. 근데 진짜 봄, 진정한 의미의 봄은 오지 않았다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 암울함과 부정적 이 아주 이 슬픈 이 현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같이 잡아주셔야 되는 그런 시였습니다. 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닫는 내딛는 이 정도의 의미겠죠. 네 호나 자기 영혼을 부르고 있거든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강가에 나온 아이 같대. 그리고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딛고 있대. 뭐 찾니? 너 어디로 가니? 뭐냐면 이 내 호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봄이 왔다고 햇빛이 따뜻하다고 강가에 나온 아이처럼 막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게 기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화자는 참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딛고 있고 뭐 찾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기뻐요, 좋아요, 생각 없는 애처럼 놀고 있다라고 하는 반성적 그다음에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습구나 이 그러니까 웃고 싶구나 웃어없다는 웃고 싶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의 웃음은요 아유 행복해 기뻐해 껄껄껄 웃음이 아니라 바로 다조적 웃음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비웃음이라고 하는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답을 하려무나.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계절이 봄이라고 해서 막 기뻐하는 이 나의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한 이 모습이 좀 반성되는 겁니다. 좀 자조적인 비웃,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참, 너 제정신이기나 하니? 뭘 모르는 애같이 왜 그러니? 뭐 이러는 대목이 바로 구연이었거든요. 그래서 10년에서 풋내, 내 모습이 아주 이 풋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웃음과 서름이라는 이 복합적인 모순적인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다리를 절면서 하루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1년에서 들은 빼앗긴 건 확실해. 근데 봄조차 지금 빼앗기겠네. 빼앗겨버린 것 같네. 이런 이제 정서를 느끼면서 시가 마무리되는 거였습니다. 좀 어렵죠. 뭔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 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 2, 3년 그렇게 읽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 5, 6년을 한번 묶어서 같이 한번 쭉 가볼게요. 4, 5, 6년에서는요, 뭔가 플러스 느낌, 긍정적 시어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자, 바람은 내기에 속삭이며, 한자욱도 서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지 말고 계속 걸어가봐. 뭐 이러는 거겠죠. 옷자락을 흔들고, 다 의인법입니다. 바람이 속삭이고,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고. 그 다음에 종조리는, 뭐 종달새, 새예요, 새. 새는 울타리 너머에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고 웃고 있습니다. 구름 뒤에서 종달새가 반갑게 웃고 있어요. 근데 그 종달새가 웃고 있는 모습이 누구 같냐면 울타리 너머에서 뭐 남편을 기다리는 걸까 남자를 뭐 그런 아가씨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갑다고 웃다라고 했는데 이 종조리가 어떻게 반가워서 웃고 있는 건지 알고 있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종조리가 웃고 있는 모습이 왜 반갑다고 느껴지고 반갑다고 여겨지는 겁니까? 그건 바로 화자의 정서가 반갑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사연은요. 봄을 맞이한 기쁨과 거기에서 느끼는 반가움의 정서를 시적으로 형상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봄이 왔음을 반가워하고 있는 어떤 종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따라서 얘는 감정이입인 거예요. 사실은 종달새가 이 봄이 반가운 게 아니라 화자가 반갑기 때문에 종달새의 모습을 보면서 너 반가워서 그러지라고 느낀 거거든요. 추측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 종조리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연의 주제는 네, 봄을 맞아 어떤 활기찬 모습들, 이 바람과 종조리가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화자의 기쁨과 반가움의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짜증났을 거예요. 1년에서 뭔가 슬픈 것 같았어. 2년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았어. 3년에서는 뭔가 답답하대. 부정적인 것 같았어. 그때 다시 4년에서는 뭔가 좀 반갑대.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짜증나네.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화자가 실제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계절적 배경과 그 다음에 화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 이 시대적 현실을 좀 구분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봄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도 막 활기를 되찾고 새도 날아다니고 논밭에 막 풀도 자라나고 보기 좋아요. 예뻐요. 에너제틱해요. 그러나 시대적 현실은 빼앗긴 상태입니다. 땅도 빼앗겼고 봄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정서가 아주 역설적인 겁니다. 푸른 웃음과 푸른 서러움, 그죠? 그 다음에 꿈속을 가듯 걸어가는, 뭔가 지금 몽환적이고 몽상적인 상태에 딱 빠져가지고 마치 술 취하면 우리가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술 취한 상태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시상이 갑자기 확 전개되냐? 여기 구연에서 갑자기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이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자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이 시대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나의 지금 이 모습이 뭔가 불편한 거예요.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애새끼 마냥 무엇을 찾으며 이 부정적 시대 현실 속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 거지. 나 멍청했네. 나 정말 비웃음의 대상이었네. 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시상의 전환이 확 이뤄지고 이 구연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부정적 정서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연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와 태도가 부정적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확정해서 읽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사연은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연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역시 봄을 맞이해서 막 보리밭이 자란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만족감으로. 한밤에 자정이 넘어내리는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새벽 동안에 비가 확 왔었나 봐요. 그 밤비를 맞고 보리밭이 하루 만에 껑충 자라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죠. 머리를 감은 것 같은 가뿐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해하고 있죠. 혼자라도 가쁘게 나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도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논밭에 파놓은 어떤 자그마한 언덕을 우리가 도랑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씨앗도 심고 벼를 재배하는 그런 조그마한 언덕들을 도랑이라고 합니다.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지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그래서 지금 뭐 도랑도 어깨춤을 추면서 뭐 젖먹이 달라는 노래를 하면서 어, 우리 씨앗들 잘 자라날 겁니다. 간밤에 온 비로 인해서 우리 벼들이 잘 자라날 거예요. 뭐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4년부터 6년까지는 또 묶어가지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활기찬 어떤 모습들 아주 에너제틱하죠. 그리고 뭔가 벼들이 쑥쑥쑥 자라나고 있는 그런 봄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대목이었다. 자, 그 다음에 7년, 8년도 한번 묶어서 읽어볼게요.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말아라.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꽃입니다. 꽃. 꽃에 인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심을 매는 그들이라 그 들판이라 다 보고 싶다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판을 지금 보고 싶어하는 화자의 뭔가 소망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꽃에 인사를 하고 싶다 뭐 이 정도의 의미 여러분들이 읽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나 꽃한테 인사해야 되니까 나비야 제비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뭐 이 정도의 의미거든요. 이때 이제 뭐 나비제비를 아주 부정적 시어로 해석하지는 않고요. 그냥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막 재촉하면서 야 우리 같이 걷자 이 봄을 막 누리자 만끽하자 뭐 이런 이제 자연물의 이미지인데 지금 나비제비한테 야 잠깐만 있어봐 나 꽃한테도 인사해야 돼뭐요 정도의 의미로 요 7년인가요? 그죠? 네. 7년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비도 좋고 제비도 좋고 꽃도 좋고 들도 좋고 다 보고 싶다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토에 대한 봄을 맞이한 국토겠죠. 화자의 애정 이 정도 여러분들이 뽑아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면서 아 너무 아름다워 너무 보기 좋아 이러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요 사연에서부터 요 8년까지는 그냥 좀 긍정적인 모습들 아주 활기차고 밝고 이런 이미지들만 시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이 부드러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땀조차 흘리고 싶구나. 좋은 땀을 흘리고 싶대. 그럼 여기서 땀, 흙, 호미, 젖가슴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어떤 풍요로운 곡토의 이미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노동에 대한 화자의 의지. 아주 막 생산성 있는 삶을 살며 땀을 막 흘리며 노동을 통해 막 풍요로운 어떤 이 논밭을 보며 벼가 쑥 자란 모습을 보며 만족하고 있는 얼씨구나 좋구나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시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계절적으로는 봄이 오긴 왔어요. 봄이 왔고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확 시상이 전환되는 거죠. 강가에 나온 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딛는 나의 호나 뭐 찾니 너 어디로 가느냐 우습구나 답을 하려무나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과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그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였죠. 그래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인해서 조금 난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시였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작품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적이고요. 저항적이고요. 그죠? 주제는 국권 상실의 울분과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입니다. 1년에서는 빼앗긴 조국의 현실에 대한 인식, 2년에서는 봄을 맞이한 감격, 3년에서는 침묵하는 조국에 대한 답답함, 4년과 5년과 6년에서는 국토와의 어떤 친화감, 국토의 활기찬 모습, 7년과 8년에서는 화자의 애정이었죠. 야, 홈이 좀 줘, 나 일 좀 하자. 9년에서 현실을 재인식하고요, 자신을 자조합니다. 10년에서 혼란을 느끼고요, 감정의 혼란. 두 가지의 감정이 있었죠. 역설적 표현. 11년에서 빼앗긴 조국의 현실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점진적으로 행의 길이를 배열했다. 이건 뭐냐면 1년에서는 1행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2년에서는 계속 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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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행 하다가 마지막 11년에서 다시 1행으로 탁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행의 배열을 의도적으로 배치했을 확률이 높겠죠. 1행, 그 다음에 쭉 3행으로 갔다 마지막에 다시 1행. 그 다음에 1년과 11년이 대칭되는 구조. 2년과 10년이 대칭되는 구조. 3년과 9년이 대칭되는 구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화자가 의식적으로 의도한 부분일 것입니다. 뭔가 정서의 심화를 보여준다거나 독자들의 호흡 속도를 조절시키기 위한 효과일 것이다. 대칭의 구조에 있었고요. 의인법, 감정이입, 직유법, 대유법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를 시작했고요. 화자는 강탈당한 국토에서도 봄이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봄이 올매 따라 그 봄을 느끼고 즐기며 이 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여기까지가 그 8연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 9연부터 하지만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화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봄이 왔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국토가 강탈당했기에 예전에 느꼈던 진정한 봄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화자는 깊은 절망감과 감정적 불균형에 빠지죠. 절름발이라는 표현.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고 하는 탄식. 그래서 자문자답이었습니다. 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쉿 너만 알려줄게. 1번입니다. 표기 및 표현이 이상한 이유. 네, 어두자음군. 그죠?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어적기. 이런 이제 중세시대 때 사용됐던 표기법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중세시대 표기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뭐 모르고 있으면 다음에 같이 배우면 되겠고 어쨌든 표현이 좀 이상한 거 요거는 여러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상하 작가가 썼던 이 시는 어쨌든 1900년대에 쓰여졌던 시이기 때문에 그 중세시대 표기법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근데 굳이 왜 그런 옛 표기법을 사용했을까, 활용했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향토적 소재와 시열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역사, 국토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영토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딱 그 시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왔던 어떤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오래된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이 현재 이 시점에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토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우리나라의 이 전통 있는 이 역사에 대한 애정 이런 부분들을 좀 드러내기 위해 과거의 표기법, 중세시대의 표기법으로 굳이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였습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아이는 이 시에서는 긍정의 시어가 아닙니다. 순수한 동심, 어느 정도는 그 의미도 있기는 하죠. 근데 순수한 동심이 이 시에서는 100% 긍정이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우스운 모습, 우주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다리를 절며 걷는 절름발이의 모습은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불균형, 그리고 뭔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식민지 현실 속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한계, 그 불편한 감정을 반영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서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였습니다.
1년에서는 분명히 빼앗긴 땅에 대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식하면서 시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꿈속을 걷는 것 같은 기쁜 느낌. 꿈속에서 막, 이 봄을 맞이한 국토를 걸어가는 그 아주 기쁜 천진난만한 이 감정을 막 노래하다가, 국토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국토에 대한 막 애정이 막 드러나. 이런 식으로 점점점 뭔가 화자의 기분, 화자의 분위기, 화자의 정서가 막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하고 싶은 충동까지. 그러다 갑자기 구연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현실에 대해 재인식을 하면서 아주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고 이 극한의 절망감을 느끼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보니 어렵다는 거예요. 혼동이 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이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셔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어떻게 요약하냐면 이렇게 좀 요약을 해요. 정서의 점진적 상승이 이루어지다가 구연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확 하락해버리는 급격한 하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뭔가 화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와 태도가 분명히 좀 긍정이었는데 갑자기 부정으로 확 마무리되어 버리는 그 느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몽상과 관련해서 이 꿈이라고 하는 시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소재인 거죠. 마치 꿈을 걷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 기쁘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냐? 꿈에서 깨버린 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언젠가는 종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꿈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종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의 흐름과 분위기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시읽기 전략 1번입니다.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는 자주적 태도. 얘는 부정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한 아이와 같이 끝도 모르고 내닫는 나의 영혼. 그것이 바로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너무 보기 좋아 이게 아니라 우습구나, 자조적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기 비하의 감정.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고 체념하는 그러한 감정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읽어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뭐뭐 하고 싶다. 호미를 달라. 농사를 짓고 싶다. 뭐 이런 대목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국토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국토에서 노동을 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소망과 의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작품이었지만 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보니까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